월요일 킹스맨은 주요 이슈의 법정 제점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7일 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간호법 자체가 간호에 관한 사항을 또 인력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 자체인데 일단은 총파업도 나왔고요. 간호법이 뭡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간호법은 그동안은 이제 간호사란 직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어떤 직업이 있다라면 그 직업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넘어서도 안 되는 한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법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 의료법 안에 이 간호사라는 일이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간호사 숫자도 많고 업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좀 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간호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제1조에 보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밝힌 게 있어요. 근데 왜 만들어졌냐? 이게 거기 보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말을 넣었던 이유는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예를 들어 무의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바깥에 간호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간호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간호사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이거 불법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니까 이참에 법을 만들면서 그 지역사회를 넣어서 그런 불법 소지를 없애자 한 건데 이게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한 측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 우선은 지금 간호사협회가 상당히 수건 사업으로 내세웠던 게 통과가 된 것인데 반면 이제 대한의사협회나 이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하고 조무사협회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권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 같고요. 그리고 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호사의 이런 좀 뭐랄까요 그런 권한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간호조무사가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저는 대선 당시에도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은 양쪽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태움이라고 해가지고 간호사들의 그런 지위 향상에 대한 요구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간호사도 그 내부에서 수간호사라든지 일선 간호사들의 그런 지위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어디든 발생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의 그 본질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 것인지 아니면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하겠다는 것인지가 좀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조금은 논의를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도 지역사회지만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글쎄 그건 입장이 나눠져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돌봄 가정에서 있는 재택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고령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가 출장할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될 경우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의사협회에서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간호사 회사 이렇게 차려놓고 그럼 간호사들끼리 그 일을 해버리는 다른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왜 문제냐면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간호사가 자칫하다 보면 엉뚱한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간호계에서는 아니 지금도 다 밖에 나가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실제로는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그 의료 체계에 관한 조항도 좀 섞여 있다고 했지만 그 조항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간호법 제정 결국 야당이 주도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 당론을 거스린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찬성표를 던진 최연숙, 김예지 국민의원도 있고 기권을 한 또 신현영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소신 투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양 정당에서 예. 이런 뭐 자신만의 소신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은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전 국민적으로 좀 환기가 됐느냐, 논의의 성숙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런 제도에 대한 것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좀 잘 설계가 돼야지 결국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최연숙 의원이라는 분은 간호사 출신이니까 또 그런 간호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했고 또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역 출신에 따라서 지금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논의의 흐름을 보면은 좀 직역 간의 갈등이라는 면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의료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이것이 권한과 책임까지 만약에 연루됐다면 상당히 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배제된 채 이런 식으로 직역 간의 갈등 속으로 제도를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파업인데 일단은 전면 파업 대신에 부분 파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뭘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신 변호사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다른 파업도 아니고요. 간호법 때문에 파업한다는 게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싸운다는 싸우나?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민들은 그 양쪽의 그 의료 서비스가 자기의 생명 신체에 직결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서로 막 그 다툰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게다가 또 그 와중에 의사분들이 이제 파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의료 공백이라든가 국민적 불안감이 너무 클 거고 그러면 이제 반발이 후폭풍이 좀 거셀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서 파업을 할 거다. 다만 전부 다 파업에 찬성한 거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는 그러니까 다 의사들의 의견은 파업에 찬성하지만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작용이나 여론을 좀 감안을 해서 환자 피해가 없는 방안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일단 부분 파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만약에 의료연대 뭐 다른 뭐 임상 병리사 뭐 이런 조무사 일부 다 포함한 의료연대가 총파업하게 된다면 이 파장은 클 것 같긴 한데요. 그 파장은 상당히 예측이 예. 불가능할 정도로 클 텐데 과거에도 이제 의협이 이제 이런 집단적으로 의료 거부를 했을 때 당시에도 뭐 공공의대 반대 이런 거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좀 더 그 범위가 광범위해진 것이요. 지금 뭐 간호조무사 협회장님은 뭐 단식하시다가 지금 병원까지 실려가신 네. 것 같고 또 다른 뭐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는 이제 그런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같이 합세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도 뭐 일정 부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 이제 왜 그럼 간호사만 이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이런 좀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서 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법률을 단독 법률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예컨대 텐데. 의료법에 그걸 넣든다든지 그렇게. 넣는다든지 예. 아니면 실제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수렴 내지는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한의사협회에서 의사가 만약에 공백을 한다면 우리가 메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간호법을 지지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네.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네.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제 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찬성해 왔고 또 간호법의 국회 통과도 환영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나서주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 뭐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조무사라든가 아니면 또 병리사 이런 분들도 네. 있는데 뭐 하나씩 좀 풀어나갈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조건 막아놓게 되면 그리고 저는 의료 체계가 한의사협회도 한의사분들과 의사분들의 또 충돌을 종종 했거든요. 뭐 이전에 많이 그런 많이 했고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서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밥그릇 싸움처럼 빚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언제부턴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각자 이 직역에 관한 뭐 정확한 정의도 필요하고 저는 체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처우 개선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수준 자체도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의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했는데 지금은 의료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쯤이면은 간호법이라도 출범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부분,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표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표가 국회에서 걸렸어요. 이게 한쪽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거를 또 무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한 해결책 이런 거 제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싸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습니다. 이제 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2여구권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간호법이라는 것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이게 가장 1순위에 올라와야 되는가라는 저도 의문점은 하나가 있고요. 또 민생 이슈까지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모든 게 다 올스톱되는 이런 네. 현상 속에서 이제 사실 거부권이 쟁점으로 남은 것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다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또 찬성을 해야 이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의석의 분포로 봤을 때는 다 그런 제2까지 해가지고 제2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없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이제 제정이 불가능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SG 증권발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지금 다단계나 통정 거래 때문에 있었다면 이게 조직적 주가 조작 범행 아닌가 이런 얘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 보여요. 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그 투자 회사에 영업팀, 매매팀, 선물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팀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끌어모으면 매매팀이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매매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느 투자자, 어느 뭐 증권회사, 투자사 이런 데서나 다 뭐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 고객이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건 맞죠. 똑같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돈만 받은 다음에 그 사람 명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직접 사고 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박준 변호사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이름 뭐 신분증 다 받은 다음에 휴대전화도 박 변호사님 이름으로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들고 그 투자를 지적했고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도 이상 투자 같은 것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해가려고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박 변호사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려면 그냥 자기네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박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집 근처에 가서 그럼 혹시나 위치 추적 이것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인증샷까지. 그게 사실이면 일반 투자사에서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나오고 있네요. 보도된 걸 보면.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이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지금 주가 조작됐다고 의심되는 것들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식의 좀 치밀하게 계획이 된 것 같고 뭐 소통도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런 8종목은 모두 이제 총수 일가가 직접 아하. 지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주주 활동에 소극적인 기업들이었지만은 이제 이런 주가 흐름에 또 무관심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그 6개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판박이라고 할 만큼 거의 다 닮아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예. 모두 총수랑 총수의 개인 회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개인 회사를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넘기기가 좀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아마 이 종목들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했던 이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기업들 같은데 문제는 최대 지주가 지분 폭락이 전에 또 미리 처분한 거 관련해서 뭔가 알고 매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신 변호사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뭐 주식 그 시세 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이런 거에 한 회사가 분명히 공개된 주식회사는 맞는데 실제로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중견기업들 건실하지만 굳이 뭐 우리는 외부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오너 일가가 한 7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개된 주식이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는, 거래는 한 30, 40%밖에 안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쪽에는 보통 다른 투자들은 관심을 안 갖는 종목들인데 그렇죠. 이 투자 회사에서는 그 주식들을 대상으로 시세 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통정 매매를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굳이 왜 드리냐면 이 부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내 재산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혹시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아니 손해볼 거 없는데 뭐라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나.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제 다시 올라가다 빠질 것 같네로 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받는 곳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일 뿐이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그럼 따라가던 이 개미 투자하신 분들만 억울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손해만 보고 그죠. 예.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뭐 예. 수백억 차익을 낸 뭐 김익래, 김영민 회장들이나 주범회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나덕현 대표나 네. 뭐 지금 뭐 연예인들이나 다 지금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지금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지금 1,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수금을 포함해서 피해 금액은 약 8천억 원 정도에 좀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조가 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임창정 가수죠. 또 유명한 뭐 프로 골퍼, 뭐 기업인, 연예인들이 지금 피해자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인이 또 무슨 1조 됐을 때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임창정 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30억 원 정도를 뭐 내 이름하고 내 배우자 이름을 투자를 했지만 지금 주식 지금 통장 봐라. 나 네. 마이너스 돼서 오히려 큰 손해만 봤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통장 매매 자기들끼리 뭐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가격만 올리기 위한 매매를 했는지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손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투자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투자했다는 골프장 이런 거 관련 홍보를 같이 해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손해를 봤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임창정 씨가 알았다면 뭐 주가 조작을 알았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통정거래가 핵심이고 또 내부자 정보를 그렇죠. 통한 내부자 거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는 뭐 적합한 방변이 아니고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공모 여부, 뭐 방조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했느냐 이 범행에 대한 관련 가능성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사실관계 확인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황을 이미 주가 왔다 갔다 하면 금융당국에서 포착을 좀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 제보를 받았었는데 금감원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이게 시장에서 이 투자사가 만들어진 게 202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은밀하게 여러 가지 하더라도 3년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면 다 보이는데요. 뭐가 좀 주식시장도 소문 빠르잖아요. 우리 여의도 찌라시 이런 것도 다 증거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금융위원회 이걸 아예 몰랐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몇 달 전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그 징후를 금감원하고 공유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면 이것도 기관 간에 좀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만 입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많은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지금 본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